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욱진의 그림과 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 근현대의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인 장욱진 화백의 그림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그림에 담겨 있는 어떤 불교적 내용, 선적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그의 목파나 작품이 있습니다. 그의 목파나 작품에 담겨 있는 본격적인 선의 그 화두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는지 그걸 보시면서 좀 더 깊이 장욱진의 그림과 선이라고 하는 주제에 심입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목이 새롭게 발굴된 현대판 선 오록이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그 한국학 에세이 글을 또 한 편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장욱진 목파나의 화두와 선미다라고 하는 것 속에 전체 제목은 새롭게 발굴된 현대판 선 오록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이제 그 평론식으로 에세이를 한번 쓰고 났더니 그 다음에 장욱진 그 재단에서 말이죠. 저에게 그 다른 그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게 도록이었는데 작품집이었는데 장욱진 화백이 70년대에 목파나용으로 이제 새겨서 그린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우리 불교의 선의 화두와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제목이 표지가 이랬습니다. Zen Wisdom of Asia. 그래서 아시아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 이렇게 딱. 그때는 역시 전 세계가 젠이라고 하는 일본어를 일본어로 했던 일본의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죠. 요런 그 목파나 집이 있는데 이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받고 제가 이것을 보고 글을 썼던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쓴 에세이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함께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어게인 장욱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장욱진의 그 그림과 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장화백님의 어떤 그런 선 세계를 좀 더 깊이 본다는 의미에서 어게인 장욱진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욱진 선생의 그림을 모두 선으로 관통하여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단의 사유를 쓴 지 1년 9개월 만에 장욱진 미술문화재단에 계시는 화백의 손녀 장유진 학예사로부터 원고 요청이 있었다. 선생의 목파나 작품을 고택에서 전시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선불교를 대표하는 화두에 관한 그림이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용인 마북에 있는 장욱진 고택에서 전시를 하는데 이 목파나를 중심으로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원고를 좀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선의 화두만을 모아서 작품집을 만든 적이 있었단 말인가? 그 그림들이 궁금하기 이를 데 없었다. 며칠 뒤에 우편으로 도착한 1995년판 장욱진 선 시리즈 목파나 집을 본 순간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한국학이지. 한국학의 정점에 장욱진의 목파나 화두집이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1970년대에 목파나 작품을 해서 전 세계의 한국과 아시아의 그 어떤 선의 어떤 골수를 아시아 한국의 정신을 골수로 보여주고자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미완의 세계로 끝이 나고 그 목파나 집을 95년에 이렇게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전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새롭게 장욱진 화백의 미술 세계가 다시 조명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칭 선 공부하는 수자인데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싶을 만큼
환희심에 차서 몇 날 며칠을 선생의 그림을 껴안고 지냈다. 보고 또 보고 생각하다 먼 산 한번 보고 충무로의 불교 학술원에 출퇴근할 때도 몰래 스캔 떠놓은 그림을 조용히 혼자 열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은 선사다. 이분은 정말 마음 공부한 분이고 최고의 불자요. 엄청난 우리 조사오르게 나오는 거사불교의 어떤 그런 대단하신 유마거사, 부설거사, 방거사 같은 그런 대단한 그 불교의 거사님으로서의 도인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선의 화두를 그려놓은 목판화집이 있다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환희심이 생겼었습니다. 무엇이 선인가? 장화백은 당시 서양화의 대세 가운데 하나인 추상화풍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장욱진 하면 떠올리게 되는 한국적 소재들과 민화풍이 가미된 목가적인 우리네의 풍경, 그리고 동심과 천진불의 무구청정한 세계는 화백의 처절한 고심의 산물이었다. 서양화의 캔버스에 한국적 해학과 멋이 담기게 되는 길목에서 그는 선과 정면으로 조우했다. 추상이냐 선이냐, 형상의 해체냐 사유의 단절이냐, 난해한 추상성이냐 간결한 선검이냐, 선의 칼이냐 말이죠. 취모검이냐. 장욱진의 그림 세계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캔버스와 화선지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둘이 아닌 불의의 극한을 선이라는 반야용선을 타고 건너온 파라미타의 정점에 위치한다. 여러분 이 추상의 세계, 그 서양 화가는 현대에 전 세계적으로 현대 미술에서는 추상으로 갔죠. 모양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진이 나왔는데 이 영상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고 점점 사진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면서 똑같이 그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형상을 새롭게 말이죠. 피카소라든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다이즘이나 뭐 초현실주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상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 미술에서 서양 화단에서는 그냥 그 당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데 장욱진 화백도 캔버스에 그리는 서양 화가였단 말이죠. 한번 큰 이런 도전과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선이냐 추상이냐 말이죠. 형상의 해체냐 사유의 단절이냐. 난해한 추상성으로 갈 거냐 간결한 소박한 우리 선의 칼날처럼 아주 심플하게 갈 거냐.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동양적인 거냐 서양적인 거냐. 굉장히 고심이 많으셨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요. 그 어떤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준 어떤 그 한 시점에 작품 활동했던 그 시절에 아주 고심의 흔적이 이 목판화집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시면 이게 1951년도 초창기에 그렸던 자화상입니다. 이때는 아주 장욱진 화백임을 알 수 있겠죠.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야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콧수염이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목가적인 부분에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새가 등장하고 장욱진 화백의 어떤 그 소탈한 여기 강아지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산화대지의 모습들,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 초원과 논밭의 모습들을 늘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욱진 화백의 서양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속에 이렇게 보시면 후대에 나타나는 여백이 환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서양화답게 화면이 다 차 있죠. 다 그렸던 거지요. 우리 동양화는 말이죠. 비워두지 않습니까? 흰 여백으로 비워두지만 빡빡하게 다 채우잖아요. 서양화는 이게 정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더니스트예요. 멋쟁이 모더니스트. 서양화를 그리는 그때 당시에 20세기 초반에서부터 쭉 오면서 이렇게 이분은 아주 그 멋진 이 서양 화가로서의 그 댄디스트죠. 말하자면.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이런 장욱진 화백이
어떻게 후대에 있는 한국적인 그런 어떤 심플한 동양화 같은 그런 그 그림을 그리게 되느냐의 과정 속에 이런 서양화와 동양화 추상과 어떤 우린 그 심플한 선과의 어떤 문제에 어떤 고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 추상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1957년, 50년대 그림. 이게 얼굴을 그려놨는데 이게 말이죠. 뭐 달덩이인지 얼굴 위에 이게 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산이고 뭐 달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해가 될 수도 있고 달도 될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추상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위에 이제 집이 있고 이런 그 배치 같은 거는 장욱진 화백의 후대의 그림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장욱진 화백의 그림은 애시당초 원급법이 무시돼 있거나 기괴한 파격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기괴와 파격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서양화풍의 어떤 그런 추상성이라고 하는 것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동양적인 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목파나 집을 화두를 그리시면서 구성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파나 집에 드러난 진가다. 이분이 화가냐 선승이냐, 이 목파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말이죠. 이분이 화가냐 선승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소호 김철순 선생이 동양의 지혜와 한국의 선사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여 파나집을 구상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이 기획을 흔쾌히 수락한 장화백이 선불교의 화두 21개를 주제로 그렸던 밑그림 50여 점 가운데 최종 25매의 작품을 골라서 목파나집을 진행하던 중 아쉽게도 별세하여 이 기획은 미안의 것으로 남았다. 유족과 기념사업 모임이 그의 간절한 뜻이 담긴 파나집을 완성하기로 마음먹고 1995년에 다시 파나집으로 세상에 출연시킨 것이 바로 이 작품집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 김철순 선생의 어떤 이 제안으로 동양의 어떤 그런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의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보자. 여러분 선의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그랬을 때 불교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저도 선학과를 나온 선불교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보고 그런 걸 그림으로 그려라. 시로 쓰는 것은 선시는 많이 봤지만 화두를 그림으로 그려라. 선문염송에 염이 있고 송이 있고 시가 있고 산문이 있고 다 있는데 법문은 할 수 있으나 그걸 그림으로 형상화를 해봐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1개의 그 화두를 가지고 한 50여 점의 그림을 그린 것 가운데 추려서 목파나집을 만들다가 이제 미완이 됐는데 나중에 작품집을 95년에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지금까지 이런 화두화는 없었다. 화두를 그림으로 그린 이런 화두화는 없었다. 참 행복한 것은 이런 위대한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인 장욱진 선생이 이 우리 선종의 그 중요한 화두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남겨놓았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작품집의 매력에서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의 목파나 작품은 그 어떤 선 오록보다 자유로운 선화의 정수를 지니고 있다. 1700공안의 세계에서 선별한 21개의 공안을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장욱진이라는 한 인물이 화가를 넘어 이미 선사였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작품들 가운데 몇 가지 작품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 작품 제목이 일묵열애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파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목파나 판는 목파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이 글씨가 없더라도 늘 보고 있는 장욱진 화백의 그림 화풍이에요. 근데 이 제목을 일묵열애라고 했던 거죠. 화두를 그리되 그분의 그림의 어떤 그 화풍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을 담아 있어요. 한번 이걸 분석한 제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묵열애란 건 뭡니까? 한 번의 침묵이 오히려 우레와 같다는 뜻으로 침묵의 위대한 힘에 관한 화두인데 오히려 도란도란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그려두었다. 어묵이 본래 하나라는 뜻인가? 그렇게 알고 다시 보면 사람들의 이목구비는 보이지 않는다. 침묵인 듯
정다운 대화인 듯 다시금 화두가 되어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한 번 침묵하는 것이 우레와 같다. 우레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게 침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묵언을 왜 합니까? 말 많은 말보다 말 없는 말이 끊어진 말이 더 우레와 같이 무서울 수 있지요. 이런 화두가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그려라 그랬는데 도란도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포착한 것은 이 분들의 얼굴을 그냥 이목구비를 그려놓지 않은 거예요. 말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이 없어요. 그림에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없고 귀가 없어요. 말을 하고 듣는 게 없어요. 근데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묵이 본래 하나인가? 말과 침묵이 본래 하나라는 뜻인가? 맞잖아요. 침묵만 강조하고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것도 하나의 법집입니다. 법에 대한 집착이에요. 아, 이렇게 어묵이 본래 하나라는 뜻으로 그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본 거죠. 선적으로 해석을 해본 거죠. 근데 이 그림의 핵심은 도란도란 앉아 있는데 입과 귀가 없다. 이목구비가 없다. 이목구비가 끊어진 세계에서 그럼 뭡니까? 말 없는 말이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들은 바 없이 듣는 거요. 말이 없어도 다 들을 수 있고 이심전심이 될 수 있고 서로 심심상전,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해줄 수 있다. 대화를 하고 있으나 말이 없으나 대화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화백은 한국의 어떤 이 토속적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화두를 그리셨단 말이죠.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게 불사선이에요.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않는다. 제목이 불사선, 불사악이 돼야 되지 않아요? 육조 해능의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불사선, 불사악에서 유래한 것인데 건축물 같은 구조물의 양변이 정확히 대꾸를 이루고 있다. 선악이 본래 동거한다는 의미이리라. 검은색과 붉은색도 뚜렷이 상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그러하다. 그렇죠? 우리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육조 해능 스님의 말하자면 첫 번째 법문과도 같은 겁니다. 바루를 오조 홍인에게서 의발을 전수받아 가지고 빨리 이제 거기에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해명이라는 스님이 쫓아옵니다. 이 바루를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오는데 바루를 들고 움직이려고 몸이 위태로우니까 그냥 저기 그냥 바루 바위에 놔두고 그냥 숨었죠. 바루 가져가라. 난 바루는 필요 없다. 그리고 해능이 육조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바루가 바위에서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진짜 도인인가 보다. 그래서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신수의 제자의 그 라인에 있던 스님이겠죠. 그래서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진짜 도인이구나. 저에게 가르침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나온 말이 불사선 불사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너무 멋진 법문 아닙니까? 이분은 사실은 나쁜 마음으로 온 거예요. 바루를 빼앗고 뭐 이렇게 법맥을 그냥 바꾸고 이러고 싶어서 왔는데 벌써 그 한마디로 그분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가르침을 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육조 해능의 어떤 첫 번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거를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림으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라.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불사선이라. 선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악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악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건 기본인데 좋은 거, 선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집착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불사선, 불사악이라는 말이 있을 텐데 뒤에 불사악이라는 말은 뺐어요. 그래 놓고 났는데 선도 생각하지 마라 해놓고 이게 집을 그려놨어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대칭이 돼 있단 말이죠. 좌우가 대칭이 돼 있는데 여러분 똑같지는 않아요. 그림을 보면 좌우가 대칭이 돼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 구조인데 똑같지는 않으나 양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양변. 이렇게 육조 단경에도 보면 36가지 이게 대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대대 구조. 36대. 우리는 늘 서로 쌍이 되는 선악, 시비, 장단, 고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전부 우리는 대꾸의 세계, 음양 대꾸의 세계에 끄달려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에 말이죠. 불사선 불사하라. 양쪽에 양면을 여여라. 불이해라. 불이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 뭡니까? 불사선 불사하기 모든 대구의 세계에서 이게 한 집에 있는 거예요. 한 집의 기둥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죠. 그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둥을 양변으로 나눠져 있는데 선각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결국 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동거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가 말이죠. 좌우, 보수, 진보, 뭐 여야, 남녀, 뭐 세대 간의 갈등 이게 나눠 놓으면 어떡합니까? 불사선 불사하게 해야죠. 같은 집이에요. 좌파 우파 해봐도 같은 집이고요. 함께 동거해야 됩니다. 영혼이 한 집안입니다. 이거 떠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지혜의 육조해능의 화두를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집으로 그려놨어요. 지금 불사선 불사하라. 내가 옳다. 나만이 선하다. 내 말이 맞다. 이 얘기를 우리 전통적인 선에서 불교에서 이미 옛날에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1970년대에 그렇죠? 50여 년 전에 장욱진 화백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엄청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어요. 한 집안입니다. 시컷 싸워봐야 같이 살아야 되는 한 집안이에요. 예. 너는 옳고 나만 옳고 너는 거르다 싸움에서 이게 언제까지 이러고 싸워야 되느냐. 한국 사회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너무 멋진 그림 아닙니까? 이게 화두를 장욱진 화백은 건축물 하나로 그려놨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선은요 답이 없어요. 뭐든지 선이라고 하는 건 오픈돼 있어요. 열려있는 세계란 말이죠. 이걸 보고 다 다르게 해석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참 저는 이 작품을 보고 아주 펄쩍펄쩍 환히 용약했어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장욱진 화백은 최고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선사다.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이 생각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게 제목이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양변이 끊어진 중도와 공의 세계 그리고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정점에는 작품 자등명 법등명이 있다. 붓다가 열반에 들 때 마지막으로 안한존자가 질문을 던진다.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누구에게 의지해서 삽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의지해서 살았더냐?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었다. 그 말씀을 그린 장욱진의 그림은 아이러니하게도 탄생불의 모습이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옆에 많은 제자들이 쫙 부처님 옆에 이게 마지막 임종을 보려고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서 살았더냐? 너 자신을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해서 살아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부처님 열반하시는 모습, 제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겠어요? 근데요, 장욱진 화백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마지막 부처님의 열반하시는 모습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렇게.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탄생불, 그렇죠? 손을 위아래로 이렇게 천상천하 유화독존 했던 그 모습. 그 다음에 흰 코끼리가 있어요. 그렇죠? 마야부인 떠오르고 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에도 보는 산화대지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냥 우리 산화대지를 그렸는데 딱 어린아이 하나를 딱 그려놨어요. 부처님이 80세에 입적하시는데 태어난 탄생부를 그려놨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뜻이 뭡니까?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이라는 붓다의 골수가 장욱진의 뒤집기로 절묘하게 드러난 것이다. 의지하기는 누구를 의지해? 아나나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다.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한 거야. 자등명 법등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 아니냐.
태어나셔가지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나 마지막 입적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나 뜻이 근본 의지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 의지하지 마라. 붓다가 그거 다 네 마음속에 있지. 그걸 어디 남의 의지하냐.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 부처님 나만 존귀하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우리 자성짜리, 본래 면목 우리 불성짜리가 가장 존귀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내용으로 자등명 법등명을 그려놓으셨다. 장욱진은 그림으로 아난을 혼내고 있었다. 기가 막힌 선의 종장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선적인 전식, 인식의 전환을 그려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마지막 열반시의 법문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탄생불,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그릴 수 있습니까? 멋진 선사입니다. 예. 그 다음 그림 보시죠. 이게 직지인심이에요. 선의 핵심은 직지인심이죠. 직지인심은 한술 더 뜬다. 보통 직지는 말을 떠나 진리를 곧장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말이 없는 세계를 곧바로 직지, 우리 직지심체 요절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곧장 자른다. 불림문자다. 그렇죠? 이 교회 별전이다. 선을 뜻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직지인심인데 여기 이 그림은 한 수 더 뜹니다. 보통 직지는 말을 떠나 진리를 곧장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 언어와 문자를 떠난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 바로 직지인심이며 붓다에서 가섭으로 달마에서 해능으로 선의 법맥이 흘러내려오는 전등의 가풍을 직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의 그림에는 인심이라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 일렬로 쭉 줄을 서 있는 것으로 직지임은 알겠는데 가만히 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다. 여러분, 직지인심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직지인심이라는 말을 왜 굳이 사람만 해당하냐. 선의 세계, 진리의 세계가 서로 이어지고 말 없는 세계로 전해지는 게 왜 사람만 해당하냐. 해가 새에게, 새가 나무에게, 나무가 오리에게, 이렇게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인간 근본의 이 우주법계의 진리의 세계가 이렇게 직지, 곧바로 곧장 이어지고 있잖아요. 법이 말이죠.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가섭존자가 안원존자에게, 우리 28조 해, 6조 해, 달마가 와서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막 이렇게 법이 전해오는 법 등의 맥이 이렇게 법맥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세계 아니에요? 예? 산하대지 삼남한상 우주에 두두물문 전체가 직지인심의 세계다 이게. 예? 다 깨달은 본래 부처들이 서로 법을 전하고 법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장욱진 화백의 직지인심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직지인심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참 정말 멋진 그림이 아닐 수 없어요. 해가 까치에게 법을 전하고 까치가 나무에게, 나무가 오리에게 인심을 곧바로 전하고 있다. 인간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법계가 한 덩어리 곧 일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중국선을 능가하는 현대 한국 선종사의 출현이다. 중국에서 직지인심 중국 조사 어록이 있고 하지만 이 한국선을 대표하는 멋진 작품 아닙니까? 조계종의 스님들을 교육하는 교육아사리로서 제가 앞으로 나는 장욱진의 이 선화집을 선어록의 교재로 쓸 것이다. 그리고 한국학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이 작품집을 적극 추천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욱진 화백의 판화집, 화두를 그린 판화집은 중국 선종사를 능가하는 한국 선종사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교육을 할 때 한국 선종사, 그다음에 우리 한국학이 뭐냐고 얘기한다면 이런 게 코리안 스터디즈다, 한국학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전 세계에 낼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작품이 소 김철순 선생이 처음에 구상했을 때 한국의 위대한 정신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을 가지고 한국의 정신을 드러내보자 했는데 정말 그러한 작품이 됐어요. 예. 장욱진 그림은 그대로 그냥 선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선 아님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작품집의 주제와도 같은 작품이다. 그런데 그 글을 지어놓고 보자. 그냥 평소의 장화백의 작품일 뿐이다.
일일시 호일과 무엇이 선인가라는 작품도 마찬가지다. 해, 새, 나무, 산, 사람이 등장하는 그의 평상시의 그림이야말로 그대로 선인 것이다. 장욱진 그림이 그대로 선이요 선이 곧 장욱진 그 사람 자체였다. 이 그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 아님이 있는가라고 그렸고요. 무엇이 선인가라는 작품도 있고요. 날마다 좋은 날이다. 운문선사의 법문 아닙니까? 운문선사가 질문을 합니다. 해제할 때 쭉 지나간 보름은 내가 묻지 않겠거니와 앞으로 다가올 보름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뭐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앞에 있었던 보름을 묻지 않겠거니와 앞으로 미래의 15일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라 그랬더니 아무도 답을 못해요. 질문이 뭐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나? 신통력이 있어서 알아야 되나? 이렇게 질문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을 때 운문선사가 앞으로 뒤에 15일이 어떠냐? 일일시 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라 네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심이 되고 본래 자리에 있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않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죠. 그 화두예요. 근데 그걸 그리라 그랬는데 그걸 그리라 그러고 운문선사의 일일시 호일을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냥 앉아 있어요. 이게 산이 있고 새가 있고 달이 있고 그냥 일상 평상심이 도고 그냥 날마다 좋은 날. 그냥 이거 없어도 장욱진 화백의 평상시 그림이고요. 여기에 선 아니면 이거 없어도 평상시의 그림이에요. 나무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새가 있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림.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새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냥 무엇이 선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선이다. 장욱진의 그림 그대로는 전부 선이다. 그러면 장욱진의 그림은 그냥 선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붙이면 그냥 다 화두가 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있는 그림도 아주 멋있어요. 남학해양과 마조도일의 일화가 담긴 마전작경입니다. 마전작경 일화가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는 남학의 말에서 자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마조의 이야기. 그 엄준한 가르침보다 남학과 마조라는 천진한 두 어린아이의 놀이 같은 모습이어서 더욱 신선하다. 천진불의 마음이라야 견성한다는 성불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동자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가르침이 담긴 귀여운 선어록이 되었다. 여러분 마전작경은 뭡니까? 마조가 참 그 위대한 마조 선사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 수행을 할 때 스승인 남학해양선사 딱 보니까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좌선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너는 좌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앉아서 참선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성불하려고 합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학해양선사가 가더니 옆에서 벽돌을 갈아요. 벽돌을 갈거든요. 그러니까 마조가 스님 그 벽돌을 갈아서 그 뭐 하시려고 벽돌을 갈고 계십니까? 이랬더니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벽돌을 만들어서 거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가 스님 그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벽돌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남학해양선사가 마조에게 하는 말이 좌선을 해서 어떻게 성불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앉는 거에 집착하지 마라.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바로 무심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 앉는 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끝에 마조가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활발한 대선사가 됐다. 그래서 6조 밑에 남학해양이 있고 그 밑에 마조도일이 있고 마조 밑에 임재종과 위양종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위대한 불교의 위대한 역사인데 이거를 벽돌 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딱 그림 보면 여러분 보면 이 색깔이 약간 벽돌 색깔 같아요. 그죠? 이 전체가 벽돌이라 그냥 벽돌 색깔 같은데 둘이 앉아가지고 이 엄격한 우리 선종사의 어마어마한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 역사적인 장면에 두 위대한 선사가 애기 같아요. 애기 그냥 마음이 그냥 천진불이고 무심이면 된다는 거지. 아주 이게 귀여운 선어록이 되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참 멋있는 작품 아니에요? 그냥 전체가 벽돌이에요. 벽돌 색깔 해놨어. 근데 그 사이에 둘이 서로 그죠? 거울이 된 거 아니에요? 서로 얼굴 보고 있는 동자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심전심입니다. 이 작품이 참 재미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해석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심전심을 보면 관념으로는 도달하기 힘든 위대한 유머가 보인다. 길을 가고 있는데 길 끝부분에 붓다가 앉아있고 한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조사 스님과 제자가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는 선사상의 핵심이 잘 담겨 있는데 맨 아랫부분의 길에 강아지가 한 마리 등장한다. 그렇다. 강아지도 불성이 있지. 온통 눈이 자그마한 강아지로 향하게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강아지도 길 위에 있기는 하나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 다시금 조주무자 화두를 떠올리게 된다. 화두를 그렸지만 그 그림이 다시 화두가 되어 돌아오는 살아있는 현대판 선불교의 어록이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들로 가득한지 이 그림들은 앞으로 한국의 스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명상 매니아들의 전설이 될 것 같다. 여기에 보시면 이심전심이니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는 건데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붓다를 만나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흐리게 돼 있어요. 진하게 돼 있는데 이 길을 강아지가 가고 있어요. 근데 고개를 딴 데로 돌리고 있어요. 한 마음만 돌리면 고개만 하나 돌려서 이 길을 가면 이심전심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이 길을 가게 되면 붓다의 세계는 이런 자연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업이겠죠. 업이 이렇게 깜깜하단 말이죠. 이게 조주무자한테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와 연상하게 된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강아지가 없다 그러면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 강아지도 말이죠. 이 길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마음이 전해졌냐 전해지지 못했냐. 우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어두운 업의 구렁텅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부처님을 보고 있듯이 강아지가 고개 한번 돌리면 이심전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심전심을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인물이 있겠느냐. 참 멋진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작품이 아주 파자소함인데요. 이 그림이에요. 제가 선문염송 화두에 받아 선문염송 강의를 했었는데 마지막 우리나라 고려의 진각해심국사 보조국사 이래로 송광사 2대 국사였던 진각해심국사의 편집본 30권 선문염송의 1463번째 공안 마지막 공안이 바로 파자소함입니다. 파자소함 노파가 암자를 불질렀다는 공안. 이건 향상구 공안이에요. 너무 어려운 향상구 공안인데 이 화두를 과연 우리 장옥진 화백님은 어떻게 그림으로 그렸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어떤 노파가 이분 도인이에요. 한 스님을 수행 잘하는 스님을 한 20년 동안 봉양을 했어요. 이게 수발을 하고 그다음에 공부하시게 도와주고 암자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수발을 다 해주셨어요. 시봉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 20년 됐으니까 시험하기 위해 가지고 딸이 컸단 말이죠. 그 사이. 그래서 딸에게 음식을 갖다 주게 하면서 시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스님이 공부가 됐나 해서 이제 처자가 된 딸이 이렇게 안아봐라. 안아봐라. 스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알아봐라. 안아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러할 때는 어떠합니까? 하고 스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스님이 그래요. 삼동의 난기라 그러죠. 삼동의 겨울에 따뜻한 기운은 하나도 없다. 바위하고 뱃상 마른 그 나무하고가 만났듯이 아무 반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따님이 와가지고 이제 딸이 와서 노파에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속한 아주 그냥 속된 인간을 내가 그냥 시봉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암자를 불질러 버렸어요. 이러할 때 그대가 만약에 그 20년 수행했던 스님이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느냐? 암자를 불태운 노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거냐?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암자를 불태웠느냐 하는 화두가 이 향상구 공안입니다. 가장 어려운 히말라야 8,000m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 높은 마지막 어려운 공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 장옥심 화백은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게 뭐 하여튼 불이 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소가 등장했어요. 파자소함에. 소는 없잖아요. 소는 없다고요. 이게 분명히 파자소함을 그렸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본 이번 작품집의 최고 이슈는 단연 파자소함이다. 20년을 공양하며 수행을 도와주던 노파가 스님의 경지를 시험하고는 암자를 불태워버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화두는 고려시대 송강사에서 진각해신 국사가 편찬하여 출간한 선문염송의 마지막 공안이다. 결론이자 핵심이라고 할 만한 이 최종의 마루꾸, 최후의 구절이란 걸 마루꾸라 그러고, 마루꾸라고 하는 뜻은 최초구하고 같이 최고의 진리, 제1구, 최고의 마지막 결론가는 이 공안이라는 뜻이죠. 이 마루꾸 공안의 낙처를 꿰뚫지 못하여 무수한 납승들이 좌절했던 바로 그 화두이다. 그런데 장화백은 이 화두를 완전한 유머로 승화시켜버렸다. 파자소함의 불탈소자, 그죠? 불탈소자잖아요, 이게. 불탈소자인데 이게 우리 발음으로 불탈소자잖아요. 근데 이 발음에서 불탄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우리 발음 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 중국 발음은 소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소를 가져왔어요. 소를 가져와서 불타고 있는 장면들 앞머리에 커다란 소 한 마리를 그려놓아 버렸다. 위대한 유머를 가장 난해한 향상구 공안에 장착해 둠으로써 용 쓰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도리어 힘을 빼게 만들어준다. 허허하고 웃음이 나오잖아요. 힘을 뺀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고 했던가. 이걸 생력처라 그래요. 그죠? 이 선의 핵심은 생력입니다. 생력하는 곳이 등력하는 곳이다. 생력처가 등력처다라고 하는 게 대종고 서장의 핵심이죠.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는 곳에 유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진리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힘을 뺀 곳이 힘을 얻는 곳이라 했던가. 한국어를 모르는 중국인은 이 그림을 아마도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시무도를 10가지 소를 찾는 그림 있잖아요. 시무도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을 해야 할 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지금 이 그림에 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무도도 소도 말이죠. 소가 뭐의 상징입니까? 진리의 상징이죠. 우리가 달도 진리의 상징으로 표현하지만 이 소도 말이죠. 시무도에서는 소를 찾아 나가서 자취를 찾아가고 점점 찾아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를 한 마리 그려놨어요. 근데 이게 불탈 소자의 발음이 같다는 말이죠. 그걸 소를 가져와서 소도 또 진리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암자를 불태웠다가 아니라 그냥 암자는 뒤에 불이 막 타 있고 다시 소가 한 마리 등장해 버렸다.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있다. 참 이게 또 다시 화두가 돼서 다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야, 이 소 그려놨다. 불탈 소자 그래 소 그려놨다 했는데 야, 이거 또 소도 진리잖아. 이게 지금 이 불이 타고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이지? 이게 또 하나의 화두가 될 만큼 또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 참 멋진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해 가지고는 이 파자소함이 향상구이기 때문에 저도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한번 또 공안이 돼서 여러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옥진 화백의 그림 이 목판화집에 대한 설명을 저렇게 했어요. 그림을 통한 해탈이요. 그림으로부터의 해탈이다. 그림이 그 그림을 그려놨지만 그림이 하나의 형태로 있지 않아서 그 그림 자체도 해탈되어 있고 그림으로부터도 해탈되어 있다. 나는 이번 작품들을 통해 장옥진 화백이 한국의 전등록에 올라도 될 만한 위대한 선사와도 같은 인물임을 알았다. 그의 작품은 그림의 영역을 초월했다. 그는 이미 그림을 통해 해탈을 선사하고 있다. 그림을 통한 해탈, 그림으로부터의 해탈이 바로 그의 선화 작품이다. 이 작품집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다시 잘 편집하고 멋진 착어를 달아서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학을 전공했다는 것이 이처럼 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장옥진의 화두화를 보고 다시 한번 절감했다. 내가 한국인인 게 행복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옆에 국립현대미술관에 작년에 장옥진 특별전을 했어요. 거기는 한국의 유명한 정말 시대를 대표하는 분들을 특별전을 하는데 한 분씩 돌아가다 보면 몇십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장옥진 작품 이 전시회를 할 때 제가 여기에 기획에 좀 조언을 했고요. 거기에서 장옥진 화백의 이 목판화집이 다시 세상에 등장했으면 좋겠다. 이 앞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된다 했는데 다시 그렇게 해서 장옥진 화백의 목판화집이 도록으로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새로 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서 판매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 작품은 마지막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한글을 써놓은 것 같고 추상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장욱진 화백이 추상의 세계로 서양화를 그리면 다 그려야 된다고 했다가 선으로 돌아가는 지점에서 이런 형태로 추상으로 가지 않고 아까 우리가 본 모든 이 우리 자연을 그대로 그리면서 본인의 그림이 그대로 선이 되는 방식으로 이 서양화의 추상의 열풍을 뛰어넘어서 한국화로 온 선의 모습으로 넘어온 그 고민의 흔적들이 이런 게 남아있죠. 추상과 선의 경계 사이에서 이분은 이렇게 한번 큰 화두를 가지고 그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욱진 화백의 이 멋진 이런 그림들, 이 파자소원과 같은 이런 그림들, 위대한 화두를 다시 건너뛰어서 투과해서 다시 화두로 던져주는 이런 멋진 선의 이 선화, 이 불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화는 한국의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한국학의 정수요, 한국선의 아주 핵심이 되는 작품들이다. 저는 장욱진 화백을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이런 것에 뭔가 알 수 없는 선의 맛에 끌려서 그렇게 장욱진 화백을 좋아했는가 봅니다. 저는 요즘도 좀 마음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럴 때는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웃고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위대한 힘을 다시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장욱진 화백의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한국의 아름다움을 다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학 에세이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